시간 시작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레디메이드에 대해서 배웠어요. 레디메이드란 우리 G쌍의 샘의 작품을 봤죠. 병기였는데 분명히 병기예요. 누가 봐도 병기인데 이것을 샘이라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제목을 샘이라고 붙여주고 그것을 전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 일상적인 용품인 샘이 우리 전시장에 가서 전시를 함으로써 예술품으로 승화시켰어요. 그쵸?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 주변에 있는 기성품들을 원래 있던 의미에서 떼어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레디메이드, G쌍의 레디메이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한국미술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한국미술사. 근데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구석기부터 이제 쭉 배워갑시다. 오늘은 구석기부터 신라시대까지 할 거고요.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봅시다. 시작! 1. 구석기부터 신라미술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구석기부터 신라미술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구석기부터 신라시대 미술 흐름을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설명을 해주는 동안 작품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구석기부터 신라까지 미술 흐름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 밴드에 제출하는 걸로 오늘 미술 시간 마칠게요. 알겠죠? 일단 처음에는 우리 구석기 미술 먼저 배웁시다. 신석기 말고 구석기부터. 구석기는 우리 뗀석기. 그쵸? 뗀석기 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그냥 주먹 같은 걸로 이렇게 탕탕 돌이랑 쳐가지고 만든 손으로 잡기 쉽게 날카롭게 만든 석기예요. 뗀석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석기 미술 그 다음에 신석기 미술이 넘어가면 이때는 우리 구석기 때는 그냥 막 여기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이동하다가 또 여기서 자고 그랬죠.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농경 문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이 정말 다양해졌죠.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물건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생활용품을 많이 만들고 집터도 만들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싼 모니토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골각기, 조개 껍데기 얼굴, 갈돌이랑 갈판 같은 거 그쵸? 조개 껍데기 얼굴 부장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했고요. 이 비싼 모니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톡인데 여기가 뾰족해요. 왜 뾰족할까? 맞아요. 이 농사를 지을 때 땅에 묻어넣는 거예요. 이만큼 땅에 묻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꽂히기 쉽게 이렇게 비싼 모니터 이런 모양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동기 미술로 넘어갑시다. 청동기 시대는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이 나타나기가 시작했대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게 이때부터 많이 나타난 건데 이때는 우리 전에 신석기에 있던 비쌀 무늬토기에서 민무늬토기로 바뀌었어요. 민무늬토기로 바뀌고 붉은 간토기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무늬가 없어졌죠. 그쵸? 무늬가 없어지는 이런 토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동을 많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잔무늬 거울이라든지 팔주령, 농경무늬 청동기 이런 식으로 청동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농경무늬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청동기 미술 중에 세 번째 암각화가 나타났어요. 암각화가 뭘까요? 암각화는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돌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그쵸?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수렵생활, 어류의 생활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이랑 선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색상도 적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고 했죠. 그쵸? 고인돌이 나타나는데 북방식과 남방식의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북방식은 탁자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인돌. 돌 두 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 돌 큰 거 얹어놓는 거 있죠. 그게 북방식 탁자형이고요. 얘는 남방식 기반형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얘는 찾기가 힘들어요. 이 북방식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모양처럼 딱 돼 있잖아요. 앞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고인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많이 실토가 되었는데 얘는 고인돌인지 잘 몰라서 여기가 땅이에요. 거의 땅이고 땅 위에 바로 돌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땅 밑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돌인 줄 알고 많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인돌, 북방식, 남방식 그다음 청동기 다음에 우리 삼국이 시작이 됐죠. 삼국 뭐뭐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는데 고구려 먼저 보고 지나갑시다. 고구려 회화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호방하고 강건한 표현. 남성적이고요. 2. 고분 벽화가 발달했다. 봐봐요. 호방하고 강건한 표현. 남성적인 것은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의 남성적인 것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회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발달하지 않고 우리 그 무덤 같은 데에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무덤의 벽화가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막 캔버스에 그림 그려놓고 종이에 그림 그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덤 벽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분 벽화를 일단 먼저 볼게요. 고분 벽화는 1기, 2기, 3기로 나뉘어요. 고구려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요. 1기는 일단 초상화와 인물 풍속화가 많이 나오고요. 인물 풍속화가 뭐예요? 그 인물에 어떻게 살았나.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전 학교에서 애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을 그림을 옆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초상화, 그냥 내 얼굴, 내 그림 이런 거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중국 영향을 받아서 벽화묘 형식을 수용했어요. 벽화묘 형식이 뭐예요? 고분 벽화랑 똑같은 거예요. 벽화의 모양이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삼각형 구도, 주대종소, 중국식 차림, 영권 양식이 나타난대요. 잠깐 이 안악사목은 묘주초상을 봅시다. 이 사람 되게 왕?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묘주초상이라는 것은 묘의 주인 초상화인 거예요. 묘의 주인 초상화. 첫 번째 삼각형 구도라고 했죠. 이 묘의 주인을 엄청 크게 그리고 나머지를 옆에 엄청 작게 그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삼각형 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주대종소라는 것은 주인공을 크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주인공이 아닌 그냥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신하라던가 이런 사람들 작게 그려줬다는 거예요. 주대종소. 그리고 중국식 복식 차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복식이 보이고요. 그리고 연꽃 장식이 보이는데 연꽃 장식 위에 되게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불교가 이때 전파가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 1기 때는 우리 중국 영향을 받았고요. 중국 영향을 받아서 복식 차림이 나타나고 삼각형 구도의 주대종소적인 왕만 크게 그리는 그런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꽃 양식이 나타나서 불교 미술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는 초상화와 인물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고구려 중기 2기로 넘어가 볼게요. 2기는 어때요? 중국풍에서 벗어나서 고구려적 화풍이 나타나는 거래요. 이제 이전에는 중국풍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호방하고 강건하고 운동감 있고 그쵸? 그런 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인물 풍속화가 나오는데 우리 풍속화는 뭐 수렵을 하거나 무용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씨름 같은 무용, 씨름도 이런 것을 표현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인물 풍속화 우리를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맨 핸드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것을 그려 넣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지냈나 이런 것을 이기에다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라는 작품을 볼게요.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라는 작품은 우리는 중국 화풍에서 벗어났다고 했지만 이 작품은 중국에 있는 설채법이라는 것을 영향을 받았어요. 이것만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앞에는 흰색, 뒤에는 빨간색, 맨 뒤에는 노란색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봐봐요. 이 산 봐봐. 앞에는 흰색, 뒤에는 빨간색, 중간에 빨간색, 제일 뒤에는 노란색 이렇게 흰, 빨, 노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 원근감을 이런 색채로 표현을 해줬다는 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독자적인 거, 고구려 화풍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강건하고 강한 운동감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산이 우리 산처럼 정말 산처럼 그리지 않고 도식적으로 그렸다. 간략화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간략화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평면처럼. 이게 두 번째 작품으로 각저총에 있는 씨름도를 한번 봅시다. 이 씨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표현을 했지만 여기는 서양인들과의 그 교류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씨름하는 모습이잖아요. 씨름도 여기에 씨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코가 엄청 커요. 코가 엄청 크고 외국인처럼 생겼어. 그래서 서양인과의 그 교류를 보여준다 해서 중요한 작품이에요. 중요한 작품이고 사람은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여기 나무 같은 거는 평면적으로 그렸다. 그렇게 해서 되게 대비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기는 마치고 3기로 넘어갈게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구려 후기예요. 고구려 후기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1기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뭐에서 나타났죠? 연꽃이 나타났죠. 연꽃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불교적 요소가 없어진대요. 점점 없어져서 도교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도교적인 영향 하면 우리 사신도를 떠올리면 돼요. 사신도는 4개의 그런 신 같은 거 이렇게 4개 중에 1개의 신인데 신이 이때는 되게 뭐랄까 수호신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 우리가 진짜 볼 수 없는 그 이상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4가지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도교적 영향이 있었고요. 이때는 이전 시대의 색상이 어땠어요? 색상이 별로 없고 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색상이 되게 화려해졌어요.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세련돼졌어요. 저기 회화가. 그래서 사신도랑 천장도가 있어요. 2개 다 강서대묘에서 나온 건데 이 사신도 같은 경우에는 강서대묘 그 시신이 있잖아요. 시신이 있는 상자의 옆에 벽에 네 면의 벽에 사신도가 다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룡, 백구, 주작, 현무라고 상상 속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그려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천장도예요. 천장이 어떻게 생겼나? 천장은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다 생기지 않았어요. 네모나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네모난 게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있고 그 다음 네모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점점 줄여나가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기와지붕처럼 생긴 세모난 지붕처럼 생기게 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네모나고 갑자기 네모가 돌려져 있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천장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여기도 또 사신도가 많이 보여요. 사신도가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현실세계, 아래에 있는 건 현실세계고요. 위에 그 천장에 있는 거는 천상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위에 있으면 천상세계라고 믿었어요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의 1기, 2기, 3기를 다 봤어요. 1기는 불교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 묘주의 그 일상생활 많이 나타나고요. 2기 같은 경우에도 인물의 풍속화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불교적 요소가 감퇴하고 도교적인 사신도 같은 게 나타나고 천상세계도 따로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화려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어요. 다음으로는 우리 조각으로 넘어갑시다. 조각도 고구려 초기 조각
처음 초기 조각으로 보는데 이때는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았대요. 우리 아까 말했죠. 아까 그 회화에서도 1기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 조각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초기니까. 우리 아까도 초기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봐봐. 이 뚝섬 금동열의 자상에 보면 제일 오래된 자상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긴 얼굴 엄청 길죠? 얼굴 엄청 길고 날카로운 코가 커요. 날카롭고 X자로 교차되는 옷, 미소. 미소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입이 이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미소가 보입니다. 고구려 중기 봅시다. 고구려 중기에서는 우리 회화에서도 우리 중기에서는 중국 양식에서 고구려 양식이 첨가됐다고 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조각에서도 중국 양식에 고구려 양식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영가 칠련면 금동열의 일상이라고 정말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봐봐요. 중국 양식이 어떤 것이냐면 얼굴이 되게 길고 갸름하고 좁고 가파르게 흐린 어깨 봐봐요. 어깨 엄청 좁아. 그쵸? 엄청 좁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옷이 몰렸어요. 이쪽으로 옷이 몰렸어요. 이렇게 옷이 보이고요. 그리고 왼팔에 옷자락을 걸쳐줬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이 있어요. 이런 게 중국의 양식의 영향을 받은 점이고요. 고구려 양식을 독자적인 양식을 한번 봅시다. 두툼한 손과 발, 손이 더 엄청 두툼해. 그리고 은행 모양의 눈,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 양식과 고구려 양식이 합쳐진 그런 게 고구려 조각 중에 고구려 중기 조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구려 후기 조각을 한번 봅시다. 고구려 후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중국 양식의 영향을 받았어요. 회화에서는 중국 양식의 영향을 안 받았는데 조각에서는 좀 받았어요. 조각에서 좀 받아서 아까랑 비슷한 작품이죠. 신묘면 금동 삼종굴 이렇게 해서 온화하고 유려하고 우아한 양식이에요. 아까의 작품보다는 조금 더 곡선이 좀 더 많이 드러나 있죠. 이렇게 해서 봐봐요. 일광삼존 형식이 뭐야? 하나의 부처가 있고요.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 두 개 해서 세 개. 삼존 형식. 하나, 둘, 셋. 세 명이 여기 같이 있는 거고요. 연화 화생 장면이래요. 연화 화생 장면. 여기 주변에 지금 싸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되게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화문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연꽃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구려 후기는 이제 중국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우아한 장식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불상 말고 회화랑 불상 봤죠? 이제 고구려 공예를 한번 봅시다.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파리 1호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린 이런 그 모자를 쓸 수 있는 이런 게 나타나고요. 연암은 수막새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 다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 조금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백제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각진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거 호우청에서 청동함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우리 백제와의 교류라든가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이런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구려는 끝났고 백제로 넘어갑시다. 백제에 넘어가서 백제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웅장하고 역동적이고 되게 남성적이고 그쵸? 근데 백제는 어떻다? 온화하고 섬세하며 유려한 편이고 여성적이래요. 여성적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고구려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이 여기서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 백제만의 그 특이한 백제만의 그 성향을 입혀서 이제 일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영향을 준 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백제 건축 먼저 볼게요. 백제 건축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 무령왕의 그 시신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인데 이거는 이거 여기 봐봐요. 이거 다 뭘로 쌓았어? 벽돌로 쌓았어요. 벽돌로 쌓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서 만든 무덤인데 그래서 벽돌 무덤이라고 하고요. 이거 보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터널형 그리고 천장은 동그랗게 돼 있는 아치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매직권이라는 게 뭐야? 우리 땅을 사면은 서류에 사인하고 돈 주고 그 서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류를 통해 이 땅은 내 거다 하는 그런 서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령왕이 생전에 사용했던 금관 장식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뭐 팔찌, 반지 이런 거 다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진묘수라고 여기를 수호하는 수호신 같은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그냥 벽돌 무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직건이고요. 옛날에는 종이가 그렇게 귀했어요. 많이 없었어. 그래서 돌에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금관 장식이라든지 귀걸이 이런 것이 여기 무령왕릉에 다 있었어요. 이게 진묘수예요. 진묘수. 수호신 이 무덤을 지키는 수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백제 건축의 두 번째로 송공주에 있는 송산리 6호분이 있어요. 이것도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인데 아까 사신도가 뭐라고 했어요?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세계에 없는 이상적인 동물이라고 했죠. 이상적인 동물 4가지 그런 것을 사방의 벽에 사신도를 그렸어요. 사신도를 왜 그렸어요? 아까 우리 진묘수처럼 무덤을 되게 수호해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신도 그린 거 여기 아래다 잘 보세요. 봐봐.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줬어요. 되게 신적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여에 있는 능산리 고분이 있어요. 부여에 있는 능산리 고분 같은 경우에는 내벽에 사신도가 다 있어요. 수호하는 사신도가 있고 천장에 연화무늬가 있대요. 천장에 연화무늬가 있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교의 영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교랑 불교의 영향을 다 받은 거.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보다 더 섬세하게 그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봐봐요. 안에 있는 사신도랑 연화문 같은 거예요. 위에 얘는 사신도고 위에는 연화문을 표현을 해줬고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이거? 연화문이랑 같이 있는 것은 비운문이라고 해서 뭔가 바람무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천장이 이제 백제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백제탑 목탑 형식에서 석탑 형식으로 점점 변화를 했다. 그래서 목탑 형식에서 석탑 형식으로 변화했대요. 중국이 목탑 형식에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의 목탑 형식에 영향을 받았는데 목탑 형식이란 이게 다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목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다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끼워 맞춰서. 근데 그것을 모방을 해서 화강암이라고 했죠? 화강암을 다 잘라서 네모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석탑 중 석탑이죠. 그러니까 일단 돌으로 만들었으니까 석탑이죠. 석탑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복원이 된 거예요. 원래 복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됐어요. 근데 여기를 안 한 이유는
얘랑 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날까 봐. 석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까 봐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중국 목탑 형식을 모방해서 끼워 맞췄다고 했죠. 돌을 화강암을 끼워 맞춰서 표현했어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9층이었는데 지금 1, 2, 3, 4, 5, 1, 2, 3, 4, 5 5층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목탑 형식이라고 했죠. 아까 장식적이고 화려한 구조였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구조라는 것은 엄청 부재가 많아요. 엄청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게 많잖아요. 그쵸? 화려하다. 그리고 두 번째 탑 봅시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되게 중요한 건데 백제탑의 전형 양식이라고 해서 얘는 백제탑이라고도 해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탑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개의 석재를 탑처럼 조립하는 형식. 아까도 똑같아요. 아까 이전에 봤던 것도 석재를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짜맞춰서 했다고 했잖아요. 얘도 돌을 짜맞춰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비례의 체감률, 장중하고 명쾌한 인상 해가지고 비례가 되게 시각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해서 백제탑의 전형 양식이라고 해요. 백제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비례를 가지고 있어요. 탑 두 개를 봤고요. 우리 백제 조각에 대해서 봅시다. 백제 조각의 특징에는 백제 특유의 둥근 얼굴, 백제의 미소, 그쵸? 아까 고구려에 비해서 고구려는 좀 날카롭고 그리고 V라인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글동글하게 표현해서 좀 통통한 얼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구려보다는 되게 여성적이라고 했죠.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삼국자세가 나타나는데 삼국자세는 어떤 거 할까요? 이 삼국자세란 어깨는 넓고 허리 딱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확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삼국자세가 나타나요. 한번 꺾이는 거예요. 꺾여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해서 삼국 세 번 꺾이는 거죠. 삼국자세고 그리고 중국 영향을 받았고 일본에 영향을 준다고 아까 우리 백제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특징할 때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금동열의 입상을 봅시다. 금동열의 입상에 중국이랑 백제랑 양식이 섞여 있는데 얼굴 표정이 되게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옷주름 처리 방식이 되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부드러운 그런 옷주름 형식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닮은 게 백제.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랑 백제를 합쳤다. 백제 양식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현존하는 백제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되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해요. 가장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것 같지 않나? 봐봐요. 이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짓고 있어요. 백제만의 미소를 짓고 있고 얼굴도 엄청 뚱뚱해요. 동글동글. 이게 백제만의 자 이제 백제 조각 중에 두 번째로 금동보살 입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금동보살 입상은 또 중국 영해랑 백제의 그 개성이랑 합쳐져 있는데 중국 영향으로는 이제 몸 양쪽에 지느러미처럼 뻗은 옷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그리고 몸 앞에서 X자로 교차하는 천 이렇게 X자로 교차하는 천 이게 중국의 영향이에요. 아까 고구려에서도 이런 게 보였어요. 그쵸? 보였어. 그리고 백제 특유의 개성 인간미 넘친 웃음 아까도 우리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고 있었잖아요. 그쵸?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친구도 동글동글해요. 엄청 동글동글 통통하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연꽃잎이 나타난대요. 대자가 요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요 아래에 있는 거 여기에 연꽃잎이 나타났다. 이게 백제 특유의 개성이라서 중국 영향이랑 백제 특유의 것이랑 섞였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동보살 입상이에요. 입상 같은 경우에 서 있는 거 말하는 거고요. 여기 봐봐요. X자형 천이가 바뀌고 X자형으로 바뀌었대. 아까도 X자형이었는데 그것은
주름이었고요. 주름. 그냥 백자요. 그리고 긴 몸이 늘어진 인상. 아까보다 몸이 길어졌어요. 얼굴도 길어졌어요. 아까는 통통하게 옆으로 있었는데 얼굴도 길어지고 몸도 엄청 길어졌어요. 그쵸? 그렇고 비틀어진 자세, 약간 비틀어진 자세가 나타났어요. 딱 이렇게 정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된 얼굴을 봅시다. 얼굴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고 아까보다 되게 인상이 이렇게 통통한 거에서 조금 더 늘어난, 그냥 전체적으로 늘어난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백제 조각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백제 조각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둥근 얼굴이 나타나고 미소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회화나 조각이나 불상이나 다 똑같죠? 그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삼국자세에 꺾인 그런 정자세가 아니라 몸이 꺾인 자세가 나타난다고 했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영향을 줬다. 이건 다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서산 나의 삼존물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백제 조각에서 서산마의 삼존물이라는 게 있어요. 서산마의 삼존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돌에 딱 그냥 새겨 넣은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데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위 절벽에 생긴 거대 부조불상이에요. 부조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만 볼 때 튀어나와 보이는 거야. 뒤에서 볼 때는 평면, 그쵸? 앞에만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게 석굴암 축조의 중간 단계라고 해요. 왜냐면 원래 석굴암도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보기 전에 엄청 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앞에 중간 단계인 길이 원래 있었대요. 근데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때는 옷이 평면적이게 됐네요. 아까는 옷주름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X자형으로 엄청 돼 있었잖아요. 그쵸? 옷주름도 되게 평면적인데 얼굴은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통통하게. 딱 통통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도 백제의 미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다 얼굴이 통통하고 백제의 미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섬세하고 유려하게 표현해준 게 백제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제 공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백제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상전이라고 벽돌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벽돌이 있는데 벽돌에 이렇게 산수화라든지 꽃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렇게 다 표현을 안에다가 표현을 해줬어요. 섬세하게. 그렇게 해서 벽돌 중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작품인 산수문전을 봅시다. 산수문전이라고 딱 봤을 때 얘 산수화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벽돌에 산수화를 그려놨어요. 도교의 영향을 이때 받았고요. 백제 산수화 양식을 볼 수 있대요. 백제는 산수화 따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 벽돌을 보고 화상전을 보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산을 표현했을 것이다. 원근법을 표현을 안 했을 것이다. 딱딱한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산수화 양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수막새가 있죠. 아까 우리 고구려에서도 봤죠. 수막새. 고구려 수막새 어땠어요? 되게 딱딱했죠. 뾰족뾰족했어요.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둥글둥글하게 있고요. 다른 무늬는 없고 되게 잎이 8개래요. 1, 2, 3, 4, 5, 6, 7, 8 항상 8개로 표현을 했고요. 봐봐. 고구려 수막새에 비해 부드러워진 표현. 부드러워지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고구려 수막새예요. 고구려 수막새는 어때요? 뾰족뾰족, 직선도 많고 뾰족뾰족하고, 그쵸? 백제는 둥글둥글, 뾰족뾰족한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백제 공예 중에 정말 진짜 제일 중요한 작품이에요. 금동, 용봉, 홍례상, 향로. 백제 대향로라고 하죠.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이것도 도교랑 불교를 반영을 했습니다. 도교랑 불교를 반영을 했는데 일단 얘 받침 하나, 그리고 몸체 하나, 뚜껑 하나, 봉황장식 하나, 이렇게 네 부분. 받침, 몸체, 뚜껑,
봉황장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위에 몸체 아래는 우리 불교의 영향이고요. 요 위는 도교의 영향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이 위에는 되게 신선노름하는 신선사상, 동물, 사람들 산 안에서 다 놀고 먹고 하는 모습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도교 사상이 나타났고요. 봉황장식 나타났고. 그리고 요 아래는 용이죠. 용 문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식이 있어요. 짠! 이거 봐봐요. 연꽃이에요. 연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위에는 도교, 아래는 불교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위에는 되게 이상세계, 여기는 현실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해석도 해요. 표현을 해줬고 이제 금제관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금제관식 이거는 우리 그 왕의 무덤 있죠? 아까 왕의 무덤에서 왕이 사용했던 귀걸이, 왕관,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쵸? 거기서 같이 나온 거예요. 얘는 왕거, 얘는 왕비 거예요. 얘는 왕거, 얘는 왕비 거. 왕은 어때요?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 비대칭이죠. 근데 좌우 비대칭인데 어디 한쪽에 쓸리지 않고 엄청 조화롭게 둥글둥글하게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 왕비 것을 한번 봅시다. 왕비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 대칭 똑같죠? 좌우 대칭 똑같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왕거는 더 특이한 점이 이 영락이라는 게 달렸어요. 왜 우리 귀걸이 같은 것도 달랑달랑하게 이렇게 흔들면 달랑달랑한 거 있죠? 이렇게 더 화려하게 표현을 해준 게 왕거,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해준 게 왕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또 무령왕릉에서 귀걸이가 나왔어요. 무령왕릉에서 귀걸이가 나왔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종류로 나왔어요. 하트 모양 엄청 큰 게 있는 거랑 이렇게 얇은 거랑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역시 고구려 거보다는 고구려의 그 장식품보다는 되게 섬세하죠. 이런 거 봐봐요. 이런 거 다 엄청 섬세하게 자기네들 만들었겠죠? 좀 섬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곡선을 이용을 해서 온화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칠지도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칠지도는 철에 그냥 금으로 금으로 글씨를 써놓은 거야. 금으로 글씨를 써넣어서 써 넣어줬고 이 글씨를 보면 이제 백제랑 일본이랑 이렇게 되게 많은 교류를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구려, 백제 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신라를 볼게요. 신라 건축을 먼저 봅시다. 신라를 먼저 봅시다. 신라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소박하고 고졸하고 중국의 문화를 늦게 받아들여서 가야의 영향으로 향토적인 문화이다. 중국의 문화를 왜 늦게 받아들였을까요? 중국의 문화.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지도가 있다. 그럼 고구려가 여기 중국 쪽에 있었고 백제 그 밑에 있었고 신라는 그 아래 제일 아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국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화를 늦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야,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가야, 그쵸? 가야랑 백제랑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가야의 향토적인 문화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정교하고 화려한 금속공예, 그리고 6세기 이후부터 화려한 불교 문화가 발전했다. 그래서 정교하고 화려하게 금속공예를 통해서 불교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예나 아니면은 불상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신라의 건축을 먼저 봅시다. 신라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되게 유물이 많을 거예요. 아직 나오지 못한 유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고구려랑 백제랑 고분 같은 걸 보면은 어때요? 통로가 있었죠? 그냥 문만 딱 열면 통로가 있어서 들어가서 유물들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신라는 무덤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돌을 막 쌓았어요. 입구 같은 거 없고 돌을 막 쌓았어요. 돌을 쌓고 나서 어때요? 그 위에 흙을 발라줬어요. 흙을 발라서 침입할 수 없게. 만약에 이거 흙을 다 파내고 돌을 빼잖아요? 이 위에 있는 돌이 우르르 무너져요. 무너져서 이 안에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라의 그 많은 유물들은 어딘가에 다 있어요. 한번 찾으러 다녀보세요. 이렇게 무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라 건축에서 나온 천마총이라는 천마도에 있는 장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말 탈 때 말 허리에 이렇게 머리 깔고 타잖아요, 그렇죠? 머리 깔고 타는데 그것을 장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띠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신라의 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신라 탑 중에 분황사, 무전석탑 진짜 중요한 탑이에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9층이에요. 근데 지금은 3층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직 보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탑 형식을 모방한 석탑입니다. 전탑 형식을 모방을 했다. 전탑이랑 뭐 그냥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근데 돌이 울퉁불퉁하면은 잘 안 쌓아질 거 아니에요? 벽돌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쌓았어요. 그런 돌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실 입구 좌우에 화강암으로 인왕상을 조각을 했다.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안 나왔네. 요거를 크게 확대하면 여기는 인왕상 조각이에요. 얘도 수호한다는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것을 조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황룡사와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는데 목탑은 어때요? 이거 지금 안 남아있어요. 터밖에 없어요. 왜? 목탑이라서 불에 다 타서 없어졌어요. 지금 복원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그냥 조그만하게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능왕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짜 남아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을 텐데 불국사 8배 크기래요. 불국사 엄청 크죠? 사원도 되게 여러 개 있고 합쳐서 있고 그리고 탑도 2개나 있고 계단도 2개나 있고 그쵸? 그랬는데 그거보다 8배 크기라니 엄청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아요? 9층 목탑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가 침입으로 있는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 가면 볼 수 있는 거 삼성대 한번 봅시다. 삼성대는 성덕여왕 때 건립됐고요. 동양의 최고 동양에서 최고의 천문대며 천문대가 뭐예요? 천문대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관측하는데 그쵸? 이 당시에 별을 관측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과학사상을 반영하는 불교적인 건축이고요. 아름다운 곡선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다 네모,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는 완전 이렇게 곡선적인 게 나타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런 삼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신라에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상 조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라 조각을 한번 볼게요. 신라 조각은 초기에 6세기부터 봅시다. 6세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식이 했던 신라화. 뭐든지 중국 양식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게 들어와서 절충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의 영향을 받거나 일본의 영향을 주거나 하네요. 그쵸? 여기도 중국의 양식의 영향을 받고 신라화가 됐고요. 방가사유상이 유행을 했다.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부처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황룡사 금동보살입상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얼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름을 물결무늬로 형상을 해서 표현했고요. 몸이 되게 편편하게 표현했어. 아까 삼존불 같이 표현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주 숙주사지에 금동보살 일상이 나타나는데 지느러미처럼 도식화된 옷자락. 이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고구려, 백제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옷자락 지느러미처럼 나타났고 통통한 얼굴 X자형으로 교차하는 영락 이렇게 영향을 받았네요. 신라의 조각 중기에 7세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했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식, 원래 있던 중국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에다가 그 나라의 독자적인 것을 추가해서 절충적인 양식이 된다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인체의 도형성과 세련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우리 첫 번째로 양평군 상면사지 금동열의 일상을 봅시다. 금동열의 일상을 보면 여기 봐봐요. 팽팽한 얼굴과 몸통, 이런 풍만한 것 같은 거, 단순화된 옷자락 같은 것은 우리 그 신라만의 그런 독특한 표현이고요. 중국 양식의 영향을 다른 것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금동보살 입상도 팽팽한 얼굴, 여기서 똑같죠? 팽팽한 얼굴과 단순화되고 느슨해진 옷주름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그런 표현이지만 이렇게 약간 허리를 뒤튼 것 같은 모습, 이 자세 보세요. 자세. 아까 내가 삼국자세라고 했죠. 뒤틀어진 그런 자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 양식과 신라 양식이 합쳐져 있는 그런 양식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작품입니다. 금동 삼상과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우리 국보 83호예요. 이거 83호예요. 우리 서울 가면 볼 수 있어 이거. 600년경 우리나라 환조 최고의 걸작. 환조 중에 최고래. 환조는 뭐예요? 어딜 이렇게 작품 주변을 돌아봐도 다 볼 수 있는 거. 뒷모습도 볼 수 있고 앞모습도 볼 수 있고 옆모습도 볼 수 있고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봐봐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두 팔과 손가락, 팔이랑 손가락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있어요. 예, 미소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의 굴곡이 보이죠? 이렇게 다리를 꼼으로써 우리 정자세에서 벗어나서 신체적인 굴곡이 보이고요. 그리고 옷자락이 이 앉아있는 것을 대자라고 하거든요. 옷자락이 대자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상체는 정적인데 하체는 다리를 꼬고 있어서 동적이어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그런 대조가 나타나서 역동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면 위주의 불상에서 전면 위주의 입체감, 사실감을 찾게 됐어요. 우리 정면 위주 불상이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만 봤을 때 되게 굴곡지고 뒤에는 조금 판판한 그런 불상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360도 내가 다 볼 수 있다 했죠. 360도 다 볼 수 있고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사실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 영향을 줘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목조로 일본은 나무로 이렇게 표현한 방가사유상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거의 조금 우리 신라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딱딱하고 그리고 좀 간략화된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신라의 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라 조각 다른 것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탑 옆에 뭐가 있다고 했잖아. 그쵸? 분황사 탑 옆에 바로 여기 나왔네요. 분황사, 인황산. 그래서 중국의 운동감과 신라적 따뜻함이 표현됐다라는 건데, 자세가 조금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요. 신라의 따뜻함은 뭐 얼굴에 그 미소 같은 거겠죠. 그런 게 나타나서 절충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베리 아미타 삼존부 석굴을 볼까요? 엄청 커요. 이거 진짜 키보다 엄청 큰 거 돌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대요. 과장된 거. 뭐 옷자락도 막 갑자기 굴곡이 엄청 심하고, 아니면 대자 같은 것도 무늬가 엄청 많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보면 이래요. 굴곡도 엄청 심하고 엄청 얼굴이 엄청 통통하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국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신라 공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신라 공예 내가 말했죠. 되게 섬세하고 화려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자랑할 만한 그런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 있죠.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 되게 화려하고 섬세하고
상세한 표현. 그래서 이런 거 조금조금한 걸 이렇게 다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금간의 내간. 관 쓰기 전에, 금간을 쓰기 전에, 얘를 쓰기 전에 이거를 얼굴에 쓰고 쓴 거예요. 얘가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하지 않게. 그럼 날개형 관식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귀걸이가 있는데 이게 세완식, 내가 세완식이라고 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세완식은 고리가 얇고 엄청 길게 늘어뜨린 게 있고요. 얘는 고리가 엄청 두껍죠. 두껍고 여기 안에 장식을 엄청 많이 해서 조그만한 그런 금속 같은 것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섬세한 느낌. 봐봐요. 엄청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엄청 많죠. 이렇게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한 게 신라의 공예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공예 중에서 토기 쪽을 볼 텐데 토기 같은 경우에는 테라코타라는 걸 사용했어요. 테라코타가 뭘까요? 테라코타. 찰흙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거예요. 구워낸 거고요. 요약 같은 거 안 바르고 구워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토우 같은 경우에도 주술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주술적인 역할이 뭐예요?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 있잖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주술적인 역할을 한 공예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되게 여러 개 배웠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2시간 동안. 지금 이거 배운 거 요약 잘 했죠? 내가 처음에 요약하라고 했죠. 요약해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통일신라랑 고려를 배울 거예요. 고려를 배울 거고요.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미술도 이론이 이렇게 방대하게 엄청 많은데 지루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국미술사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학습지 제출 잘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